여기가 몽골인가요? 아니면 한국인가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작은 나라,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나라, 여기는 몽골입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마다 GS25와 CU가 넘쳐나고 아이들은 한국어로 인사하며 김치 냉장고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코펜하겐 심포지엄 회의실이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유럽 최고 석학들이 한류를 두고 격돌했죠. 그 순간 한 명의 교수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덴마크 문화 인류학자 안드레아 올센, 그녀가 울란바토르에서 발견한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올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문화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죠. 저는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대강당에 모인 유럽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몽골 내 한국 문화 확산에 대한 연구였죠. 안드레아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ECIC 회장인 자크 르몽드 교수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리의 고등사회과학연구원의 그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엘리트 말입니다. 하지만 한류라는 것이 과연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하일리히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깊은 회의가 담겨 있었어요. K-팝이라는 마케팅 버블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맥도날드나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퍼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강당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들이 과연 현장을 제대로 본 적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레베카 교수가 더욱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문화 식민지화의 신형태라고 봐야 합니다. 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 문화를 전파한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교수님들,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은 실제 현장을 본 결과인가요? 아니면 책상 위의 이론인가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자크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물론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보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자크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오만함을 깨트려 주겠다고 말이에요. 40여 년간 문화 인류학을 연구해온 제가 책상 위에서만 세상을 판단하는 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울란바토르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자크 교수의 비웃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학자라면 현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몽골어와 함께 한국어로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깐, 여기가 몽골 아닌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풍경이었어요. 택시를 탔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분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온 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나요? 아니요, 덴마크에서 왔습니다. 아, 덴마크. 좋은 나라죠. 저는 도르지라고 합니다. 도르지 씨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친근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매우 유창했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 예전에 GS25에서 일했거든요. 매장 관리자였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몽골에 GS25가 있다고요? 도르지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울란바토르에는 GS25가 124개나 있어요. CU도 400개 넘고요. 편의점 천국이죠. 차창 밖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편의점 간판들이 보였어요. GS25, CU,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이 즐비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엔 신기해서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죠. 저는 차창을 내리고 거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있었어요. 핫바를 들고 걸어가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편의점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도르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만남의 장소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야기하고 마치 우리 동네 사랑방 같은 거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편의점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사회적 공간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도르지 씨는 GS25에서 일하면서 어땠나요? 처음엔 그냥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우리한테 잘 맞는다는 걸요. 택시가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치 서울의 어느 골목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울란바토르 맞나요? 도르지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를 작은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호텔에 짐을 놓고 곧바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들었던 비웃음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것이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첫날의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한류가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이튿날 아침 저는 KUICA에서 파견 나온 한국어 교사 정아름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밝은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교수님.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정아름 씨가 저를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초등학교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가 설명해 줬어요.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학교도 많고요. 1만 명이나요? 정말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열정이에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자 2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발음이 제법 정확했어요. 정아름 씨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에 대해 배워볼까요? 볼드야, 어제 뭐 먹었어? 볼드라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계탕 먹었어요. 삼계탕은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는 매운데 맛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마치 모국어를 하듯 편안해 보였거든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요? 정아름 씨가 답했습니다. 대부분 5-6세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집에서도 한국어를 쓴다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네. 부모님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시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라기보다는 두 번째 모국어군요. 정아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런 느낌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볼드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어가 어려워? 아니요. 우리 반은 다 한국어 할 수 있어요. 김장도 해요. 김장을 해? 네. 작년에 학교에서 김장 체험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까지 체험한다니요.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갔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한국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소설책부터 학습서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책들 어디서 구하나요? 도서관 사서가 답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기증받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어 책을 많이 찾거든요. 카페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신기했습니다. 바리스타가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하나요. 서울에서 하던 그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 바리스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에서 일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보면서 카페 문화를 배웠어요. 유튜브로 바리스타 기술도 익혔고요. 울란바토르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일상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학자들이 상상도 못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셋째 날, 저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이마트 4호점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한국의 이마트와 똑같았거든요. 매장 안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한식 코너가 매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 심지어 한우까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우도 한국에서 수입한 건가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산 한우가 인기가 많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좋다고 해서 꾸준히 찾는 분들이 계세요. 쌀 코너에 가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한국산 쌀이 몽골산 쌀보다 더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몽골도 쌀을 생산하지 않나요? 물론 생산하죠. 하지만 한국 쌀의 식감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밥이나 비빔밥 만들 때는 한국 쌀이 더 좋다고 하시거든요. 김 코너에서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에르덴 씨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친근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을 많이 사시네요. 아이들이 김 좋아해서요. 아침에 김밥 싸줄 때 꼭 필요하거든요. 김밥을 직접 만드세요? 물론이죠. 우리 집 아침 메뉴의 절반은 한국 음식이에요. 에르덴 씨가 집에 초대해줬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가 설명했어요. 남편이 처음엔 한국 음식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역국 없으면 아침 안 먹어요. 미역국을요? 네. 생일이나 몸이 안 좋을 때 꼭 미역국 끓여줘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에르덴 씨 집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거실에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었거든요. 김치 냉장고까지 있으시네요. 없으면 안 되죠. 김치는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익혀야 맛있어요. 부엌 벽에는 손글씨로 쓴 레시피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표 떡볶이 만들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유튜브 보면서 배운 레시피예요. 아이들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만들어주거든요. 에르덴 씨가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는 어디서 사세요? 이마트에서 사기도 하고 직접 담그기도 해요. 작년에 김장도 했거든요. 김장을 직접요? 네. 동네 한국 아줌마가 가르쳐 줬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며 에르덴 씨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했어요. 언제부터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나요? 에르덴 씨가 답했습니다. 한 5년 전쯤부터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입맛에 맞더라고요. 특히 국물 요리가 좋아요. 몽골 사람들이 원래 국물 좋아하거든요.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어요. 에르덴 씨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은 제 특기예요. 한국 사람들도 맛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도 드셔봤나요? 네. 가끔 한국에서 온 분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 다들 깜짝 놀라요. 몽골에서 이런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집을 나오며 에르덴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은 못 가봤지만 이마트만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한국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전파가 아니었어요.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넷째 날 오후 시내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드레아?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돌아보니 자크 르몽드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저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자크 교수님, 여기는 어쩐 일로? UNESCO 회의차 왔는데 당신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상상하던 것과 비슷한가요?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자크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표면적 현상일 겁니다. 진짜 몽골 문화와는 별개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볼드가 들어왔어요. 어제 만났던 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선생님. 볼드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자크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안녕, 볼드야. 여기 이분은 프랑스에서 오신 교수님이야. 볼드가 자크 교수를 향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드예요.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자크 교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몽골 아이가 한국어로 말을 거는 상황을 예상 못했던 거죠. 프랑스에서 왔단다. 자크 교수가 영어로 답했지만 볼드는 계속 한국어로 말했어요. 프랑스.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저 김장도 할 수 있어요. 김장이라니? 자크 교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볼드에게 물어봤어요. 볼드야, 김장을 언제 배웠어? 작년에 학교에서 배웠어요. 할머니가 와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반 애들 모두 김장할 수 있어요. 볼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크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반은 모두 한국어 할 수 있어요. 태권도도 해요. 볼드가 태권도 품새 동작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어요. 선생님도 한국어 할 수 있어요? 볼드가 자크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크 교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아니, 못한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는 아니용하세요예요. 볼드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자크 교수가 저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카페 밖으로 나온 자크 교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안드레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저 아이가 한국어를 마치 모국어처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김장이라니.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자크 교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확신에 찬 모습이었는데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문화가 아니라 생태계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이에게 한국 문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란 것입니다. 이건 문화 전파가 아니라 동화였다는 말씀인가요? 자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문화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네요. 그날 저녁 자크 교수는 일정을 바꿔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현장을 봐야 한다는 말 말이에요. 볼드 한 아이의 순수한 말이 유럽 최고 학자의 확신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바트볼드 씨의 김치찌개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바트볼드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덴마크에서 왔습니다. 덴마크.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바트볼드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김치찌개 끓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바트볼드 씨를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어요.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신 건가요? 네. 10년 전에 한국에서 건설 일을 했거든요. 3년 동안 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바트볼드 씨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일이 끝나면 함께 밥 먹자고 하고 김치찌개도 가르쳐주고
그냥 일꾼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요리를 배우신 건가요? 맞아요. 처음엔 그냥 배우기만 했는데 나중엔 제가 한국 친구들한테 몽골 음식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고 그랬죠.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는데 정말 한국에서 먹은 것과 똑같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있나요? 바트볼드 씨가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네. 한국에서 배운 게 요리 기술만이 아니거든요. 음식을 만들 때의 마음가짐을 배웠어요. 바트볼드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들여요. 그냥 배부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죠. 그게 바로 정이에요. 정이라는 개념이 음식에도 들어가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 김치찌개를 먹는 몽골 사람들이 좋아해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바양토르 씨라고 소개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양토르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바트볼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바양토르 씨가 답했습니다. KUICA 지원으로 마을 농업 개혁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 모델을 적용해서요. 새마을 운동을요? 네. 한국이 1970년대에 했던 그 방식을 우리 마을에 맞게 바꿔서 적용했어요. 정말 효과가 좋아요. 바양토르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방식이 몽골에 맞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잘 맞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도로를 새로 뚫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농기구를 사서 함께 쓰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판매하고 소득이 3배나 늘었어요. 바트볼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바양토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우리에게 도로보다 방향을 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며 바트볼드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준 건 일자리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김치찌개에 희망을 담아서 만들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었다는 것을요. 일주일간의 울란바토르 체류를 마치고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 경험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설명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ECIC 심포지엄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강당에는 일주일 전과 같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크 교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아 교수님, 몽골에서의 연구 결과를 들려주시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켜고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울란바토르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울란바토르는 서울을 복제한 도시가 아닙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독일의 하일리히 교수가 물어봤어요. 한국 문화가 몽골 문화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도르지 씨가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이어서 정아름 씨와 볼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두 번째 모국어예요. 에르덴 씨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서울은 못 가봤지만 이마트만 가면 한국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양토르 씨의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로보다 방향을 줬어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문화 식민지화가 아닙니다. 문화적 선택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영국의 레베카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울란바토르입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몽골 내 한국어 학습자 1만 명, CU 400개 매장, GS20 524개 매장, 이마트 4개 매장.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정착된 삶입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식입니다. 저는 바트볼드 씨의 말을 인용했어요. 김치찌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전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요? 정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마음, 서로 돌보는 마음, 희망을 나누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류의 본질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발표였습니다.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어요. 저도 몽골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크 교수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아, 당신의 발표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지금 제 편견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크 교수님, 우리는 모두 배우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틀렸을 때 인정하는 용기죠. 그날 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의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한류는 정말 트렌드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몽골이 아니라 한국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본 한국 문화의 원형이 궁금해졌거든요. 공항 면세점에서 김 한 봉지를 샀습니다. 에르덴 씨가 생각났어요. 그녀가 그렇게 좋아하던 바로 그 김 말이에요. 김 한 봉지만 더 사올 걸 그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울란바토르에서의 일주일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볼드에게서였어요. 안드레아 선생님, 오늘도 한국어 시험 봤어요. 100점 맞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볼드야, 정말 잘했구나. 김장은 잘하고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할머니가 더 맛있게 담그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도 한국에서 맛있는 김치 드세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류란 무엇일까? 일주일 전만 해도 저 역시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류는 설명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체험하는 삶이었어요. 도르지 씨는 GS25에서 일하며 한국의 편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정아름 씨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로 소통하며 언어의 힘을 체험했어요. 에르덴 씨는 김치 냉장고와 한국 음식으로 새로운 식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바트볼드 씨는 한국에서의 3년간 정의 문화를 체험했어요. 바양토르 씨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공동체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볼드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외부에서 온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일상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생각했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들었던 그 안내방송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수입한 게 아니라 삶을 선택했다. 한국은 몽골의 상품을 판 것이 아니라 꿈을 나눠준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이 울란바토르에서 새로운 현실로 꽃피고 있다. 코펜하겐의 학자들이 비웃었던 한류. 그것은 정말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나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 융합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볼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볼드야, 선생님은 너희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고마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또 울란바토르에 오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살 아이가 덴마크 교수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문화 교류가 또 있을까요? 그날 밤 서울의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류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따뜻한 이야기였으니까요.